그리고 조선혁명당의 최동호, 김학규, 신한독립당의 윤기석, 지청천, 그리고 재미국민의 김규식, 이렇게 5개 단체를 연합해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설립되었다. 그 중에 봐봐라. 민족주의계가 우익이 빠져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가 도시적으로 봤잖아요. 여기 누구 빠져나왔다고? 지청천 빠져나와서 이청천계 있죠? 이 이청천이 지청천입니다. 이름이 2개라고 그랬죠? 지청천이 이청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청천, 지청천이라고 써놓으세요.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누구랑 손잡았다고? 김구와 손잡았다. 김구는 김원봉이 만든 조선민족혁명당에 가담하지 않았다. 자기 따로 뭘 만들었다고? 한국국민당을 결성했다. 여기에 누가 컴백했다? 조소왕, 지청천이 돌아왔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을, 김원봉이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더라. 그 중에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고 이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 가운데 일부하고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하고 손을 잡고 7당 통일대회를 개최해서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 시험에 안 나옵니다. 조선민족혁명당 계열 이 우익 3당이 손잡고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최종적으로 만들었다.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야. 알겠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겪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거기를. 자, 대일 전선 통일 동맹 이후에 조선민족혁명당. 요건 묻습니다. 시험에서.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장소가 어디라고요? 난징. 사람 누구라고? 김원봉 중심으로 5개 단체가 연합했다 그러면 조선민족혁명당이야. 알았죠?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 다시 하겠어요. 장소 어디라고? 난징. 사람 누구라고? 김원봉 중심. 몇 개 단체가 연합했다고? 5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좌우연합이 들어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군대가 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이걸 물을 확률이 제일 높아. 이게 바로 뭐다? 조선의용대다. 왜 조선의용대가 중요하냐?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뭐였어요? 독립군 부대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청천이 만든 아까 뭐가 있었죠? 한국국민군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 한국독립군이 있었죠? 그죠? 조선혁명군하고 한국독립군하고 한중연합작전 했잖아. 걔들이 혁혁한 전가를 올린 전투 지역이 있었죠? 흥경성, 영릉과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랑. 그죠? 그런데 조선의용대는 승리를 거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왜 없냐? 전방에 나가 싸우지를 못했어요. 맨날 뒤에서 뭐 했냐면 장개석이가 우리가 무기 내줄게, 우리가 부대 내줄게, 군복은 입어, 이렇게 무기하고 군복은 내줬어요. 그럼 뭐 했냐면 일본군 잡아다가 포로신문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나? 안 나옵니다. 아니면 간첩으로 일본에 파견돼. 알겠죠? 왜 그랬을까요? 중국놈들 일본말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일본 놈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너무 잘하니까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1916년생이야.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일본에서 살았어요. 일본 구마모토라고 웅본이라고 백제 문화가 많이 건너간 지역이에요. 거기서 사셨는데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일본에 살면서 이렇게 일본말로 말하면 조선 사람인지 몰랐대, 일본 놈들이. 그런 정도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해요. 우리 한국말이 일본말과 어순이 비슷하죠? 네. 그죠? 어순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해낸답니다. 일본말은. 일본 놈들은 우리말을 완벽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문이다 뭐 이렇게 이런 소리 해서 그러지 발음을 못하는데 조선 사람들은 일본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해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파견돼서 간첩질을 하든지 일본군 장교나 일본놈 포로들을 잡으면 포로 신문을 하든지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조선의용대가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가 승리한 곳이 어디냐? 전투가 뭐냐? 이런 것들은 없다 이거야. 알겠죠? 후방에서 주로 중국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거나
포로 신문하거나 간첩 역할을 하거나 삐라 전단 심리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 61페이지 내려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뒤에 있는 조선민족전선연맹 여기서 만든 조선의용대 그 밖에 나머지 조선민족희망투쟁동맹 이런 것들은 안 외워도 좋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1940년 한국독립당과 김구가 만든 거죠. 김구가 만든 이 한국독립당을 줄여서 한독당 그래요. 이 한국독립당에 수속된 군대가 뭐라고? 예, 그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정당이에요. 알겠어요? 임시정부 김구 임시정부의 정당이 뭐였어요? 한국독립당이에요. 봐봐 얘들아, 우리가 임시정부 배웠잖아요. 임시정부는 몇 차례 헌법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5차례 개헌을 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야? 처음에는 대통령 중심제였죠? 그래 안 그래? 네. 그 대통령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었어요. 그 다음 뭐였어요? 국무령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 중심이에요. 그죠? 이승만이 탄핵당한 이후로 박은식이 대통령을 했었는데 박은식은 그냥 그러니까 얼굴마담 대통령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국무령이 수상처럼 나라를 다스린 거야. 그 다음에는 국무위원들, 장관들 중심의 집단 지도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임시정부의 실권자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누구냐? 주석제로 간 뒤에 누구? 김구였어요. 근데 이때 임시정부는 뭐라고? 완전 거지였다고. 그래도 중국에서 일본 놈들 피해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니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서 정착한다고? 충칭 가서 정착하게 되더라. 상하이를 버리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주석, 그 다음에 주석 부주석제로 갔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개헌, 5차 개헌까지 가면서 이때 주석이 누구? 김구. 부주석이 누구? 김규식이야. 이게 이제 일본이 폐망하기 직전 한국 광복군이 만. 그러니까 이런 임시정부 소속의 정당이 뭐라고요? 한국 독립당이고 임시정부 소속의 군대가 뭐라고? 한국 광복군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임시정부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김구 밑에 있는 이 임시정부의 정당이 1940년부터 뭐가 만들어지고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 한국독립당 소속 임시정부 소속의 군대가 뭐라고? 한국광복군이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합류했다. 이렇게 정리했잖아. 오케이? 끝. 됐죠? 나머지 것들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 과정에 이리저리 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61페이지 가봅니다. 61페이지. 다 본 내용이에요. 또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지시키려고 이렇게 여러 번 보여준 거예요. 자, 다 정리됐죠? 민족주의계 보세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이 결국 우익 3당이 통합해서 결국 뭐냐? 한국독립당이 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이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가 통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더라. 여러분 봐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 이 한국광복군은 이거 보세요. 한국광복군 김구하고 누가 손잡고 지청천이 손잡고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이거? 이때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충칭에 있었으니까 충칭 정부죠. 이때는 상하이 정부인데 우한이니 뭐니 계속 옮겨 다니다가 결국 충칭에 정착했단 말이야. 그 충칭에서 김구하고 지청천이 만든 군대가 한국광복군인데 이 한국광복군의 현실이 뭐냐면 국내에 정진군을 편성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한국광복군이야. 알겠죠? 그리고 뭐 했느냐? 국내에 진공작전을 계획했어요. 계획만 한 거야. 그리고 거의 다 완성 단계 왔어요. 내일 모레 쳐들어가자고 했어요. 작전 D-Day가 언제냐? D-Day가 9월달이야. 근데 일본이 언제 항복했어요? 8월 15일날 항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전 계획 다 세워놓고 실제로 제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지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광복군은 인도하고 미얀마에까지 파견됐어요. 그래서 인도 미얀마에서 누구랑 손잡고 있냐면 영국군과 손잡았어요. 영국군과 함께 손잡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전했어요. 참전까지 했었다. 알겠죠? 그것도 세 번째, 미국 OSS, 이게 유명한 미국 전략정보처, 이게 지금의 미국 CIA의 전신입니다. 미국 중앙정보부의 전신. 여기에 참여해서 아까 똑같아요.
일본 놈들한테 심리전을 벌이기도 하고 삐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대간첩 작전을 벌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국에 간첩이 된 거야. 미국 놈들이 일본에 간첩으로 들어가고 바로 잡히지. 그냥 그래. 낙하산 타고 데려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간첩으로 일본에 파견돼서 일본 놈 노릇하면서 주요 정보를 빼놓은 겁니다. 포로 신문 한다는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애들이 만든 한국 강복군이 했던 일들이에요. 알겠죠? 특히 이 국내 진공작전에서 뭐까지 편성했다고? 비행대대까지 편성. 실제로 낙하산 부대를 투입해서 국내에 있던 일본 놈들을 쳐부시자 이런 계획을 한국 강복군이 수립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는 연합국의 승리, 즉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결국 우리는 거저 앉아서 공짜로 해방을 맞이했다 이게 아니야. 미국이 원폭을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연합군의 이름으로서 참전해서 국내에 있는 일본 놈들을 섬멸할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은 순전히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노력이 전개된 결과물로 독립을 쟁취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논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와요 시험.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나와. 알겠나? 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나올 것 같아. 뭐라거나 나올 데가 없어요. 알겠죠? 김원봉도 안 나올 거야. 김원봉도 박근혜가 볼 때는 완전 빨갱이거든. 내가 볼 때는 김원봉이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김원봉이는 남측과 북측에서 다 같이 영웅으로 떠받들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박근혜 정부가 볼 때는 완전 빨갱이.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나오면 한국 강복군이나 지청천이나 김자진이나 청산리처럼 나올 게 뻔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뻔한 국정교과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알겠죠? 자,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저 혼자 떠든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된 기분이 들어야 돼요. 아, 이제 독립전쟁사를 좀 알겠다. 그동안 정말 이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헷갈렸는데 이제 좀 가닥이 잡히네. 이제 책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좀 머릿속에 들어오겠다. 이런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홀로 공부가 가능해요.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을까? 마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으로 넘어갑니다. 일제시대를 다 정리했어요. 자, 우리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필기를 하든지 아까 나가준 종이 뒤에다가 좀 정리를 하든지 해서 현대사를 좀 정리하자고요. 해방 이후사 1943년 우리는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최초로 독립을 보장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최초로 연합국들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알겠죠? 왜 연합국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 줬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독립운동에 힘쓰고 노력한 흔적이 남아있잖아. 그래 안 그래? 영국군에 가담하기도 하고 미국과 OSS 얘네들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비행 배달 편성하기도 하고 필라델피아니 또는 하와이 이런 데서 계속 독립운동을 추진했어요. 독립 청원서를 3.1운동 때 올리기도 하고 또 3.1운동 때는 거족적인 만세 시위를 일으킴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각인시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야 이거 안 되겠어. 조선놈들 독립 안 시켜주면 큰일 낼 놈들이야 라고 연합국이 생각하게 만든 게 바로 3.1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미영석 이런 놈들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보장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43년 카이로 선언 이후에 얄타 회담이 있었는데 이 얄타 회담은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38도선을 측정한 그런 회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놈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합군이 그래 38도선을 경계해서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기로 하자라는 약속을 한 게 바로 뭐예요? 얄타 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얄타 회담이 있었고
여기서 38도선이 책정되게 됐다. 군사 주둔선의 경계로서 38도선이.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7월달에 포츠담 선언이죠. 이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을 다시 재확인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최초로 독립 보장했던 카이로 선언을 우리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던 카이로 선언에 비해서 독립을 다시 한번 보장해 줬다라는 점에서 중요하죠. 이 45년 7월 달이니까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짐이 보니까 우리 일본 인민들하고 일본 군부 순회가 마구 싸워 제끼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너네 다 죽는다. 그래서 너네들을 위해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도록 짐이 수락하겠노라라고 아주 더럽게 항복 선언을 한 거야. 이게 항복이 아니야. 알았어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항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쫄따구들 일본의 군인들하고 군부 순회들이 싸우고 있는데 얘들 보니까 막 우리 국민 다 죽게 생겼어. 벌써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자가 20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서가지고 할 수 없이 연합국의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라고 항복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복선언이라고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 항복선언의 형식을 가만히 보면 항복에서 누가 빠져있는 거예요? 천황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패전하고 전쟁의 최고 우두머리인 일본 천황을 죽이지 못했어요. 알겠죠? 일본 천황과 함께 일본 군부 순회들을 다 제거했어야 일본 놈들이 지금 저렇게 까불지 못할 텐데 그 전범국인 일본을 제대로 단죄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 일본 놈들을 미국이 끼고 돌았죠. 미국이 이제 태평양 극동 방위 전략상 일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본 놈들을 자기 편에 지금도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붙어 있는 거야. 미국은 일본하고 완전히 그냥 그 친척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웃기잖아요. 식민지는 우리였고 우리를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킨 놈들은 일본인데 그걸 해방시킨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하고 친해지고 그 일본한테 당한 우리 민족은 우리가 미국한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그래서 우리 역사가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해방 이후에. 그런 과정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 카이로에서는 최초로 독립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얄타회담 때는 38도선이 결정됐고 1945년 7월 달에 포츠담 선언으로 독립이 다시 재보장되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이 곧 우리의 해방으로 광복으로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의 광복은 우리의 지금까지 봤던 독립전쟁의 결과물이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민족 내부의 노력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뭐라고 연합국의 승리의 산물이다. 연합군 승리의 산물이다라고 보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지만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해서 독립군이 일본 놈들을 직접 몰아내고 태극기를 직접 꽂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연합군 승리의 산물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했어?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알겠죠? 거기 보세요. 62쪽 보시면 카이로 회담 미영 중 정상회담이죠. 이집트 카이로죠.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 다음에 얄타 회담 45년 2월달에 45년 7월달에 포츠담 선언.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이 무조건 항복 요구를 누가 받아들였다고? 천황이 받아들인 것으로 결국은 항복 선언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는데 민족주의 계열은 국내에 국내 이승만, 여운형, 박한 이거 내가 한번 언제 얘기해줬죠? 전에 한번 얘기해줬죠. 스펙트럼, 이념적 스펙트럼. 그러니까 해방을 전후해서 국내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맨 왼쪽에 좌익이 있고 오른쪽에 우익이 있다. 해방 국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놈이 누구예요? 박헌영. 그죠?
이 박헌영은 남쪽에 있는 거죠. 남한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빼고. 김일성은 진짜 빨갱이죠. 얘도 진짜 빨갱이. 남아에 있었던 진짜 빨갱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속해 있던 게 바로 뭐예요? 남한 노동당 소속이에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남노당이라고 그래. 말을 해보자. 뭐라고? 남노당의 수계가 누구였어요? 박헌영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좌익 가운데서도 극좌야. 알겠죠? 이보다 더 이쪽으로 간 사람은 유자명 이런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신치어 같은 사람도 무정부주의자예요. 정부 따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아주 극자를 넘어서서 무정부주의자예요. 아나키스트죠. 자, 그런데 이쪽 우익은 극우가 누구냐? 극우가 우리는 되게 친일파들이에요. 이 친일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경성 방직회사를 차렸던 김성수예요. 오케이? 김성수. 알겠죠? 이 김성수와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가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마찬가지야. 김성수, 경성 방직회사, 고려대, 동아일보 전부 다 같은 토속입니다. 알겠죠? 김성수. 그 다음에 송진우가 있어. 김성수 친구인 송진우. 그리고 친미 극우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이승만. 얘들이 대한민국을 차렸어요. 주역이에요. 알겠죠?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1948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세운 대한민국 건국의 주류입니다. 주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의 대한민국은 주로 친미 얘네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배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거야. 내가 볼 때 말이죠. 빨갱이들은 거의 다 도망갑니다. 48년 정부가 세워지기 이전에 벌써 북쪽에서 먼저 정부가 세워지거든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부를 세운 것은 남한이 먼저 48년 8월 19일 날 세우고 북한은 9월 9일 날 세웠는데 그 이전에 국가 형태를 먼저 갖춘 것은 북한이에요. 토지개혁 다 하고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윤곽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상사야라고 남한에 있던 빨갱이들 다 넘어갑니다. 알겠죠? 다 넘어갔어요. 박헌영도 그때 이미 넘어갔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강국이니 이승엽이니 이런 놈들이 이제 있긴 있었지만 하여간 이렇게 빨갱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그룹이 있었는데 중간 그룹이 자 중도 좌파가 있었어요. 이 중도 좌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구였냐? 여운형이었어요. 알겠죠? 여운형이 남한에서 가장 말빨이 셌었어요. 여운형. 해외에 누가 있어요? 김구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김구가 들어오기 전에 누구라고? 여운형이 가장 말빨이 셌었다. 그리고 이 중도 우파에 누가 있었냐? 중도 우파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있어요? 김규식이 있어요. 또 안재홍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도 우파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쪽과 이쪽 사이에 조금 디테일에 들어가자면 여기에 김구가 있어요. 알겠어요? 김구. 그래서 요렇게 한 묶음이 돼가지고 남북 협상을 벌여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손잡고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남북 협상을 주도합니다. 이 남북 협상 때 이거 누구 따라간다고? 김원봉도 이렇게 따라가서 북한에 남아버린 거예요. 김원봉. 알겠죠? 김원봉도 여기에 함께 합류해서 갔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남한만을 놓고 봤을 때 해방 당시 남한만을 놓고 봤을 때 박헌영, 중도좌파, 중도우파, 우파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런 세력이 분포했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 따로 나라를 차리고 그러다가 결국 6.25 전쟁으로 가고 그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지를 지금 볼 거야. 알았어요? 들어가 보세요. 자, 봐봐. 지금 큰 거부터 옵니다.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도 전부 다 큰 거예요. 큰 흐름을 먼저 잡자 이런 취지야. 1945년부터 8월 10월 해방이 됐는데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렸어요. 자, 갑니다. 자, 해방이 됐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얘기예요. 먼저 처음에 독립을 보장해줬죠. 45년 7월 달에 독립을 재보장했죠. 그래서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해에 1945년 12월 달에 갑자기 뭐예요?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렸어요. 누구 삼상회의요? 미영소 외무부 장관이죠. 3명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현대사 가운데 시험에 제일 나온 해방 이후 문제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근데 모스크바 삼상회의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뭐냐면 자 봐라. 지금 한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를 세울 만한 위치에 와 있지 않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낮고 정신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이고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기 힘드니까 아이로 말하면 미숙하다. 아이가 미숙한 상태면 어떻게 돼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죠. 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집어넣자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자라는 표현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신탁통치를 하자라고 했어요. 신탁통치. 자, 근데 바로 신탁통치가 아니야. 일로 가기 위해서 임시 뭘 세우자고? 네?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죠? 임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임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신탁통치로 가자. 근데 신탁통치를 미국은 20년 주장했어요. 이 개자식들이 20년만이 아니다. 했잖아. 당시 정치 세력 가운데 50년설 30년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 하여간 무지하게 길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통치당한 게 몇 년이었어요? 36년인데 플러스 20년을 인큐베이터에 또 집어넣고 있대. 참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소련이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야 너무했다 야. 약소민족 해방 차원에서 도와야지. 20년이 그게 뭐냐. 약한 나라 입장이 대바라 해가지고 5년으로 줄이자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신탁통치를 미, 영, 소, 중 4개국이 5년간 하자고 했는데 이 신탁통치 4개국이 5년간 신탁통치를 하자는 이 주장을 외국 보도했습니다. 누가 외국 보도했어요?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걸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과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개국이 5개년 동안 하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것만 강조했어요. 야 어떻게 강조했느냐? 소련 놈들이 우리 한국을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공산화 시키려고 신탁통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동아일보 애들이 외국 보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탁통치안 때문에 전국적인 뭐가 일어났어요? 반탁 운동이 전개되게 되더라. 알겠죠? 반탁운동.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가 반탁운동이었어요. 근데 다시 어때요? 소련 공산당에서 코민테른이죠. 세계 공산당 정보국이죠. 여기서 오다가 내려왔습니다. 야, 공산주의 소련은 내 나라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지해. 미국이 20년, 루스벨트가 20년 동안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간신히 말해서 5년간은 줄여놨으니까 연합국의 결정사항을 알겠어요? 연합국의 결정사항을 너네들이 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좌익더러 신탁통치를 지지하라고 오다를 내렸어요. 그 좌익은 뭐예요? 아니 뭘로 바뀌었어? 찰떡으로 바뀌었어요. 우익은 뭐예요? 우익은 반탁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좌익은 찬탁이고 우익은 반탁이야. 그래서 그냥 45년 12월 이후 날만 새는 데모입니다. 한쪽은 뭐 찬탁, 한쪽은 뭐 반탁. 이렇게 해서 찬탁과 반탁. 아마 우리나라 운명은 이때 갈린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이 연장선이 있잖아. 남한 전체를 딱 놓고 보세요. 한쪽은 뭐? 한쪽은 좌빨, 한쪽은 뭐? 수구 꼴통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사상 대립이, 이 이념 대립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은 거야. 그래서 찬탁, 반탁으로 싸우게 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이 반탁을 지지했냐면 김구예요. 누가? 이승만. 알겠죠? 국민적 신망을 얻고 있던 두 사람. 특히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왜? 꺼졌나? 꺼졌어? 아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하죠. 김구를. 더러 이승만은 이제 어때? 이승만은 그 당시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라고 해서 미국이 대일 선전을 하기 위한 방송국을 차렸습니다. 단파 방송.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이제 방송을 보냈어요. 근데 그 방송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누구예요? 이승만의 목소리. 국민 여러분, 조국이 얼마만 지나면 이제 통일이 될 것인가 하면서 계속 목소리만 들려오는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승만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부인이 누구예요? 이승만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죠.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프란체스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가서 무슨 대학? 하버드 대학 또 뭐 시카고 대학인가 뭐 이런 데서 아주 그냥 박사학위 정치학 박사학위 따온 이승만이 미국이라는 후원자를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부인까지 파란 눈에 한복을 하얗게 입고 나타났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적 선망의 대상이었던 김구와 이승만이 반탁을 하게 되니까 전 국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반탁을 하다가 나중에 좌익이 찬탁으로 돌아섰었다. 그래서 결국은 좌익과 우익의 대결이 계속 심화되게 됐었다라는 점 알겠죠?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 3상회 이후에 한국에다가 정부를 수립한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국 내에서 좌익 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자 이제 문제는 뭐예요? 유엔에서 뭘 보냈어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했죠. 근데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뭐냐? 한국에서 총선거가 가능한지 총선거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했는데 애들이 38도선 이북으로 입북이 거절됐어요. 그래서 애들의 결정사항은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남한만 총선거를 치르자. 그러니까 요걸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지금 남한만 치르자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이거 보세요. 유엔의 결정사항을 이해하려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왔었는데 북한은 아예 조사도 안 되고 남한만 하기로 결정됐어요. 이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한 날짜가 언제예요? 1948년 5월 10일이죠. 이게 바로 무슨 총선거? 50총선거예요. 그러면 이 50총선거는 뭐냐? 이 50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 날 이 총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무슨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헌법을 제정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재헌의원 선출을 하기 위한 총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대사를 볼 때 총선거라는 말이 나오면 국회의원 선출입니다. 4월 13일 날 우리 총선거하게 돼 있죠? 네. 그때 누구를 뽑아? 국회의원. 대선은 누구를 뽑는 거야? 대통령을 뽑는 거고 총선거는 뭘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총선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본도 의원을 뽑는 선거는 총선거라고 그래요. 미국도 총선거 있죠? 프랑스도 총선거 있죠? 영국도 총선거 있어요. 근데 일본에 대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본은 대통령이 없잖아. 일본은 뭐야? 총선 결과 다수당 우두머리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걔들은 대선이 없어.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나라만 대선이 있어요. 총선과 대선이 구분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총선 나오면 뭐라고? 국회의원. 그 중에 50총선거는 왜 의미가 있다? 아직 우리는 법도 없습니다. 그 법을 처음으로 정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뽑는 게 바로 뭐야? 50총선거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1948년 50총선거가 결정되자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누가요? 김구. 또 누가?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야 어떻게 북한을 빼고 남한만 총선거를 해야 북한하고 손잡고 우리가 해방된 이 땅 위에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50총선거를 해서 남한만 정부를 세우면 남한과 북한이 따로 정부를 차리게 되고 남북이 분단되게 된다. 통일조국을 만들자라고 김규식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여기 누가 따라갔다고? 김원봉이 따라갔어요. 북한에는 누가 나왔어요? 아까 나왔던 김두봉 있잖아. 걔가 북한에 가서 제2인자가 됐다고 그랬죠. 김일성, 김두봉 이쪽 두 명하고 이쪽엔 누구예요? 김구, 김규식, 김원봉 이 외에 김씨들만 다 모였어. 생각해보니까 그래. 북쪽에는 누구야? 김일성, 김두봉.
남쪽에는 누구? 김국, 김규식, 김원봉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당시 간 사람이 한 100명쯤 된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말할 필요 없고 대표 선수만 말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남북 연석회의를 열고, 알겠어요? 남북 협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이용만 당했습니다. 이용당하고요. 거기에 잔류한 사람까지 있었으니까 김원봉처럼 거기에 잔류했잖아. 김원봉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한 김일성 정권을 합리화시켜주고 김일성의 입지를 강화시켰는데 이용당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해 5월 50 총선거가 시행되고 이제 50 총선거가 시행되고 뭐예요? 50 총선거를 시행하기 이전에 1948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 4.3 항쟁이 있었죠. 누가 제주도 4.3 항쟁을 일으켜요? 제주도에 있는 누가? 공산주의자. 알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제주도 4.3 항쟁은 처음에 시작은 공산주의자가 했지만 나중에 어때요? 무관 양민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 도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어요. 제주도 4.3 항쟁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명칭은 정해졌지만 아직도 그 내용이 조사 중인데 한 3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이 제주도 4.3 항쟁을 진압하러 가기 위해서 제주도 4.3 항쟁을 진압하러 가기 위해서 당시 여수와 순천에 있던 우리 국군 제9연대가 출발했어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죠. 이걸 줄여서 옛날에 여순 반란 사건인데 진주 밀란을 임술 밀란으로 바꿨죠. 진주 사람들 반발이 심하다고 그랬잖아. 진주 아름다운 농계 충절의 고향인 진주가 반란의 고향으로 인식되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뭐라고? 지역명 대신에 임술 밀란이라고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여수 순천도 여수가 엑스포도 이루어지고 순천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여수와 순천이 이렇게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쁜 의미가 되니까 이거 없애자 해가지고 그다음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일어난 날짜가 10월 19일이에요. 그래서 11.19 사건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기 이전에 남한에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1948년 뭐? 4.3 항쟁 제주도. 또 1948년 뭐? 11.19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것은 남한 내에 있던 공산주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재원을 선출해가지고 이들이 뭐냐? 1948년 이들이 만든 이 헌법을 공포한 게 1948년 7월 재헌절이 몇 월 며칠이지? 7월 17일이죠. 헌법을 공포해서 이날이 바로 뭐야? 재헌절이고, 그죠? 재헌절. 이 헌법에 따라서 8월 15일 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이 과정. 알겠죠? 다시 보겠어요. 다시 지금 이게 맥락이 좀 있어야 돼. 마구 가버리면 별거 아니야. 근데 마구 흩어져 버리면 되게 헷갈려요. 다시 보세요. 해방되기 이전에 카이로, 얄타, 포츠담 선언이 있었다. 알겠죠? 그리고 해방이 되었다.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렸다. 그 내용에 우리나라에서 불복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탁운동이 전개됐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탁했지만 나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찬탁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찬탁과 반탁의 대결이 심했다. 그러자 유엔에서 임시정부 수립이 쉽지 않구나 해가지고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했는데 이들이 입국을 거절당했다. 남한만 선거를 하기로 결정됐다. 그게 바로 뭐냐? 50 총선거다. 여기서 뽑아 올린 사람 누구라고? 재헌 의원들을 뽑았다. 이 재헌 의원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헌법을 제정했어요. 여기서 이거 보세요. 주의할 것은 이 재헌 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두 번째 뭘 했냐면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알았어? 재헌 의원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민이 직접 뽑은 거야? 간접선거에서 뽑힌 거야? 간접선거로 뽑혔다. 이 말이 맞다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택지에 1, 2, 3 나오면. 알겠죠? 다시 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직선제가 아니라 뭐야? 간선제에 의해서 누가 뽑았다고? 재헌 의원들이 선출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재헌 의원은 헌법만 제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농지개혁, 토지 그 농지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 그 여러 가지 농지개혁과 함께 또 뭘 농지개혁 아니라 뭘 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 아니야? 아니야? 헷갈리게 하지 마. 질문한 줄 알았어, 질문. 또 얘들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재헌 의원들이 한 중요한 일이 그 민족과학자들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어요. 반민특위법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할 거예요. 다시 합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뭐 했다고? 반민특위법을 제정.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반민특위법을 누가 제정했다고? 재헌 의원들이 만들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었다가. 네.